딸이 전세 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아이까지 유산한 뒤 스스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겨우 제 삶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을 따라간 사위마저 연락이 끊긴 지 9개월 만에 지하철역에서 노숙자가 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주연아, 주연아 허공에 대고 딸의 이름만 부르며 정신을 놓아버린 사위의 처참한 모습은 제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제 눈물겨운 세월을 걸어야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었던 70대 여자 오영숙입니다. 저는 자식도 남편도 모두 앞세운 사람입니다. 너무 괴롭고 힘겨웠지만 그래도 전 꿋꿋하게 계속 삶을 이어갔습니다. 아직 제 곁에 남아있는 가족을 바라보면서요. 하지만 그 남은 가족마저도 위기에 처했을 땐 저도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죠. 오늘은 그 마지막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제가 어떻게 버텨왔는지 제 눈물겨운 세월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에겐 아들 오현과 딸 오주연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이혼했지만 자식들만은 잘 키워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왔어요. 비록 집안을 크게 일으키진 못했지만 그렇게 노력한 덕에 자식들 모두 대학까진 다 졸업시킬 수 있었죠. 자식들의 인성까지 바르게 키우려 노력했지만 그것만은 부모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첫째인 아들은 부모에게 고마워하기보단 늘 뭔가 요구하고 불평불만도 많은 아이였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못 살아요? 저도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맨날 용돈 더 달라는 소리 할 필요 없었잖아요. 아무리 혼을 내고 다 큰 녀석에게 몇 가지 들어도 아들은 좀처럼 철이 들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엔 잠깐 직장에 다니더니 그 뒤로는 단단히 사업병에 들리더라고요. 옷 장사를 하다 금세 말아먹고 또 요식업에 뛰어들었다가 말아먹으면서도 아들은 맛들인 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문제는 자꾸만 부모인 우리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번엔 안 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부모가 봉이야?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네. 깜냥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놈의 사장님 소리 포기하고 제발 직장에 들어가 일해. 대체 언제 철들 거야? 없는 집에서 그 정도 뜯어갔으면서 어떻게 또 돈을 달라는 소리를 해? 이 부모 길바닥에 나 앉으라고? 처음 한두 번이야 마음 약한 남편의 설득에 아들을 약간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정도를 몰랐어요. 괘씸한 마음에 계속 거절했더니 아들은 좀처럼 집에 잘 오지도 않았죠. 그런 아들과 달리 딸은 어릴 적부터 참 야무졌습니다. 솔직히 딸이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어린애가 부모를 위할 줄도 알고 고등학생 때부턴 직접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더라고요. 그 돈을 아끼고 아껴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그 어린 것이 부모에게 용돈까지 주는데 너무 기특했습니다. 절 이렇게 낳아주고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감사한데요. 근데 오빠는 효도 한번 제대로 한 적 없으면서 왜 뭘 자꾸 바라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빠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두 분께 제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딸은 저와 남편의 유일한 낙이 되어갔습니다. 그런 딸이 사위와 결혼할 때 형편이 되지 않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빠듯한 노후 자금에서 빼내 2천만 원 정도를 도와주긴 했지만 마음 같아선 내 몸뚱이라도 팔아 더 많은 걸 해주고 싶더라고요. 착한 딸은 오히려 영면이 안서하던 저와 남편에게 울먹이며 고맙다고 말했지만요. 전 진짜 괜찮다니까요. 두 분한테 이것도 얼마나 큰 돈인지 다 아는데 감사해요. 정말 귀하게 잘 쓸게요. 딸은 꼭 자기처럼 착하고 알뜰한 남편 성민호를 만났습니다. 당시 30대 초반이던 딸은 공장에 다니고 있었고 2살 위인 사위는 젊은 나이에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그래도 모은 돈이 적지 않은 편이었더라고요. 딸과 사위는 대출을 끼지 않고 서로 모은 돈과 저희가 도와준 돈을 합해 18평짜리 아파트 전세에서 신혼을 시작했죠. 평수가 적고 연식이 오래된 곳이라고 해도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결코 적지가 않더라고요.
결혼하면서 제 가정뿐 아니라 부모님도 생기게 됐으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앞으로 두 분께 아들 같은 사위가 되고 싶습니다. 부디 예쁘게 봐주세요. 사위는 아주 살갑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키도 덩치도 큰 사람이 웃을 때면 그렇게 순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다행히 가족이 생기게 됐다며 많이 좋아했는데 그건 사위에게 가족이 따로 없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17살 때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28살 땐 아버지가 사고로 떠나셨어요. 형제자매라도 있었으면 덜 쓸쓸했을 텐데 그 뒤론 쭉 혼자여서 많이 외로웠어요. 그런 저한테 먼저 손 내밀어주고 옆에 있어주고 싶다고 말해준 사람이 주연이 딸 이름입니다. 그런 주연이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빨리 결혼하자고 많이 졸랐어요. 사위는 자신에게 저희 딸이 은인이며 절친한 친구, 그리고 가족인 전부나 다름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사위가 안쓰러워 저희는 결혼 후 정말 친자식 대하듯 많이 아껴주었죠. 성서방, 자네 보쌈 좋아하지? 저녁에 고기 많이 삶아 놓을 테니까 퇴근하고 와서 주연이랑 밥 먹고 가게. 자네 너무 말랐어. 살 좀 쪄야 돼. 주연아, 이따 퇴근길에 집에 와서 삼계탕 좀 가져가거라. 내일이 초복인데 너도 먹고 성서방도 먹여. 너도 일하느라 힘들겠지만 네가 네 남편 내줘도 잘해줘라. 그동안 혼자 외롭게 사느라 얼마나 속이 허기졌겠니. 모친도 일찍 잃은 사람이라니까 내가 마음이 참 안 좋다. 결혼 전 사위는 많이 마른 편이더군요. 어머니 역효 먹는 것에 큰 신경을 쓰며 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마저 잃은 뒤엔 혼자 살아남은 것이 왠지 죄스럽게 느껴져 더욱 먹는 재미를 잘 느끼지 못했다고 했죠. 전 그런 사위가 안쓰러워 유독 먹을 걸 잘 챙겨주었답니다. 자식 있는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뭔가 챙겨주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음식이라는 것을요. 전 그렇게 사위 살찌우고 잘 먹이는 것으로 사위를 위해주고자 했던 겁니다. 딸은 돼지 사육하는 거냐며 나중엔 절 말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사람 좋게 웃으며 장모님이 최고라고 말해주곤 했죠. 늘 속만 썩이던 아들만 보다가 그런 기특한 사위 보니 절로 애정이 더욱 샘솟곤 했어요. 매제 혹시나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안 돼? 요즘 사업이 좀 어렵단 말이야. 그 정도만 빌려주면 딱 위기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형님. 그래도 급하다고 하시길 힘들게 마련해서 빌려드린 거였어요. 딸이 결혼한 뒤에도 아들은 그놈의 사업병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평소에 집에 잘 오지도 않던 그 녀석은 그래도 명절에 와서 얼굴을 비쳤었는데요. 한 번은 사위와 아들의 대화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은 언제 그랬는지 사위에게 그새 4천만 원을 빌렸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그 돈을 갚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들은 사위에게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기가 막혀서 전소리를 빽질렀죠. 오현, 너 언제 성서방한테 돈 빌렸어? 어? 부모 돈 그렇게 뜯어가 놓고 이젠 우리 사위 돈까지 뜯어? 너 진짜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거 볼래? 아들은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후다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후 들어보니 아들은 사위의 착한 심성을 이용해 불쌍한 척을 하며 돈을 빌렸었다고 해요. 나중에 알아내보니 그때 아들이 급하긴 급한 상태였나 보더라고요. 딸은 그때 이야기를 하며 분통을 터뜨렸죠. 오빠가 나한테 말하지 말라니까. 남편이 우리 공금도 아니고 결혼 때 가지고 있던 자기 돈 털어서 도와줬더라고요. 순진하게 당한 거죠? 정말 남편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앞으로는 절대 빌려주지 말라니까. 저한테 오히려 미안하다면서 막 용서를 구하는 거 있죠? 멋대로 빌려줘서 미안하다고요? 진짜 오빠 때문에 화가 나 죽겠어요. 결국 아들은 끝까지 사위의 돈을 갚지 않았는데요. 사위는 그냥 그 돈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겠다고 말하더군요. 형님이 사정이 있겠죠. 그리고 가족한테 돈 빌려주는 일이니까 그냥 처음부터 못 받을 생각하고 빌려줬어요. 안 그럼 가족들끼리 의만 상할 것 같아서요. 제가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아시지 않아요, 장모님. 제가 어렵게 생긴 지금의 가족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요. 어디서 이런 날개 없는 천사 같은 사람이 저희 집에 날아들었나 싶어 참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마음 여리고 착한 사람이
그동안 혼자 외로움을 어떻게 견디며 살았을까 싶어 가슴이 아프기도 하더군요. 그런 사위는 결혼한 지 3년 뒤 저희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을 땐 딸과 함께 지극정성으로 남편의 간병을 도맡아주기도 했어요. 아유, 아가? 아이, 둘 다 일하느라 힘든데 왜 간병까지 맡겠다고 나서. 내가 하면 돼. 엄마 아빠는 엄마 남편이기도 하지만 내 아빠이기도 해. 60 넘은 엄마한테만 아빠 간병 맡기고 내가 마음이 편하겠어. 장모님, 다 같은 가족인데 젊은 저희가 돌아가면서 간병하는 게 더 낫죠. 오늘은 제가 병원에 있을 테니까 장모님은 집에 가서 편하게 주무세요. 수술 직후 남편은 한동안 기저귀를 차고 스스로 거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수발을 딸과 사위는 끝까지 자처하더라고요. 나이든 자식이라지만 진짜 자식인 저희 아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친자식보다 더 지극정성이던 사위에게 눈물 나도록 감동했습니다. 아들은 병원에 와보긴 했었지만 행여나 자신에게 짐이 떠맡겨질까 싶어 아주 몸을 살리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불행하게도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던 남편은 반년 뒤 재출혈이 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평생 함께 고생만 해온 남편을 그렇게 보내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숨까지 꺾이며 울부짖던 절. 지탱하고 지켜준 건 역시나 딸과 사위였어요. 그 와중에 아들은 장례식장을 찾아와 또 돈 타령만 하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사망보험 같은 거 안 들어놨었어요. 아버지 쓰러졌을 때 나온 보험금도 하나도 안 주시더니 그거라도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나가! 당장 나가!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야? 어떻게 부모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까지 돈 타령을 해? 물론 아들은 눈물도 보이고 상주 노릇도 하긴 했습니다. 그 와중에 계속 제 눈치 살피기에 왜 그런가 했더니 역시나 돈 얘기를 꺼내고 싶었던 거예요. 나올 사망보험금도 없었지만 정말 너무도 괘씸했죠. 그렇게 남편은 떠났지만 산 사람들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더라고요. 딸과 사위는 혼자 남은 절 모시고 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전 젊은 부부만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끝까지 거절했죠. 딸과 사위는 아쉬워하며 전보다 더 자주 절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딸 내외에겐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아이가 곧잘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험관 시도도 몇 번 했었지만 아이라는 선물이 잘 찾아와 주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겨우겨우 임신에 성공했을 때 딸과 사위는 초음파 사진을 들고 바로 제게 찾아와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엄마, 드디어 할머니 되셨어요. 저 드디어 임신했대요. 어머나, 이거 진짜야? 아이고, 축하한다. 우리 딸 축하해. 성서방! 그동안 두 사람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알기에 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특히 딸이 마음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크게 고생했었기에 전 딸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죠. 그 이후 딸과 사위는 18평에서 더 넓은 전셋집으로 이사 결심했습니다. 슬슬 전세 계약 만료 기간이기도 하니까 이참에 넓은 집으로 이사가요. 아이도 곧 태어나니까 방이 3개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동안 열심히 아끼고 절약하더니 그 짧은 새 두 사람은 돈을 많이 모았었나 봅니다. 두 사람은 열심히 이사할 집을 알아보다 32평짜리 아파트 전세를 계약했더라고요. 전셋집이라도 평수를 거의 2배나 늘려 이사 가긴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너무 기특했죠. 그렇게 딸과 사위가 딸이 임신 3개월 정도 됐을 때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주연아, 이사 잘하고 있어? 엄마가 일하느라 신경을 제대로 못 써줬네. 궁금해서 전화했어. 엄마, 우리 큰일 났어요. 딸의 이사날 전화를 해본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를 받은 딸이 대뜸 울음을 터뜨렸거든요. 그 이유를 들은 전 완전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전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 돌려받고 이사할 집으로 출발했거든요. 출발하면서 새 집주인한테 잔금을 다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비밀번호를 알려준다고 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비밀번호도 맞지도 않고 심지어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더라고요. 황당해서 아직 이사 안 나가냐고 물으니까 자기들도 이사 온 지 1달밖에 안 됐는데 막 무슨 소리냐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사기당했나 봐요. 딸과 사위는 전세 사기를 당했던 겁니다.
잔금까지 치른 상황에 알고 보니 그 집엔 다른 세입자가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집주인과 부동산에게 연락했지만 그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요. 심지어 직접 부동산에 찾아가 보니 이미 공실이 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전세 사기 같은 건 남일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우리 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빌라도 아닌 아파트에서요. 우리 지금 전 재산 다 날렸어요. 그게 어떤 돈인데요? 우리 어떻게 해요? 엄마, 우선 엄마 집으로 와. 어? 아니다.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지.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사기꾼들은 이미 잽싸게 도망간 뒤더라고요. 딸과 사위는 우선 큰 이삿짐은 보관업체에 맡기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집주인 명의는 노숙자였고 건물은 이미 여러 근저당이 잡힌 상태라 경매에 넘어가도 배당금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증보험도 애초에 가입이 불가능한 물건이어서 결국 딸과 사위는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던 세입자들도 피해자이긴 마찬가지였지만 그들에겐 당장 거주할 곳이라도 남았잖아요. 하지만 딸과 사위는 당장 살 집도 전 재산도 모두 잃어버리게 된 거죠. 여보, 속상하다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떡해? 그러다 아이도 당신도 다 잘못돼. 제발 좀 먹어. 주연아, 지나간 일 어쩔 수 없지만 내 건강을 생각해야지. 도저히 아무것도 입으로 안 넘어가요.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모았는데? 처음엔 딸도 사위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사기꾼들이 경찰에 덜미가 잡히길 기다렸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사기꾼들은 잡히지 않았고 결국 딸과 사위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딸이 임신한 몸이었음에도 식음을 전폐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 생각해서 억지로 입에 음식을 떠넣긴 했지만 바로 구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딸은 결국 임신 8개월 만에 아이를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불쌍한 내 딸. 얼마나 아이를 바랬었는데 이게 대체 다 무슨 일이냐? 제가 몸 관리 못해서 애를 보내게 된 거예요. 전 애초에 엄마 될 자격도 없었어요. 차라리 애가 아니라 제가 잘못돼야 했어요. 여보, 왜 그런 말을 해? 당신 없으면 난 어떻게 살려고.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아이는 딸의 뱃속에서 심장이 멈췄고 아이가 너무 자란 뒤였기에 딸은 출산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며 아이를 보내야 했습니다. 딸은 그로 인해 극심한 죄책감과 우울증까지 얻고 말았죠. 사위와 저는 이러다 딸이 나쁜 생각이라도 할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주연아, 주연아, 안 된다. 제발 엄마만 두고 가지 마.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 딸은 유산한 지 일주일 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결혼한 지 고작 7년 만의 비극이었죠. 그런 딸이 남긴 유서엔 세상에 대한 원망과 저와 사위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아빠 보내고 힘드신 엄마에게 이런 아픔을 안겨드렸어요. 그리고 여보, 당신한테도 정말 미안해. 이런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가서. 근데 난 너무 잔인한 이 세상을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어. 못난이 엄마 때문에 세상에 빛도 못 보고 가게 된 우리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서라도 난 하늘로 가서 우리 아이 옆을 지켜주려고 해. 혼자 많이 무서울 텐데 아이 옆에 아무도 없으면 불쌍하잖아.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치는 날 절대 용서하지 마. 장모님, 제가 집사람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집사람을 못 지킨 거라고요. 아닐세. 내가 우리 딸을 못 지킨 거야. 내가 죄인일세. 그렇게 딸을 보내며 우리의 가슴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은 또 장례식장을 찾아와 우리에게 또 대놓고 돈 타령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주연이 앞으로 나온 보험금 없어? 아직 두 사람 사이에 애도 없으니까 나올 보험금 있으면 자네랑 우리 집이랑 나눠 가져야 하지 않겠어? 이 쌍놈의 자식이. 역시나 간이 배 밖에 나온 아들의 말에 대꾸할 힘도 없어 보였어요.
대신 눈이 뒤집힌 제가 아들의 싸대기를 날려버렸죠. 전 두 눈이 동그래진 그놈에게 악을 퍼부었습니다. 네가 사람이야? 어? 짐승도 너처럼 이기적이지 못할 거다. 가거라. 아예 평생 두 번 다시 찾아오지도 마. 나한테 이제 아들 없다. 주위의 사람들이 하도 쳐다보니 창피했는지 아들은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딸을 보낸 뒤 사위는 일도 나가지 않고 한동안 집에 틀어박혀 힘들어했어요. 전 제 슬픔도 제대로 달래지 못한 채 그런 사위마저 어떻게 될까봐 전전긍긍했죠. 마음 같아선 딸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제가 가면 사위도 어떡하나 싶어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딸이 떠난 지 일주일 뒤 사위돌연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곤 제게 이런 문자를 남겼죠. 장모님, 잘 사세요. 전 찾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못난 사위라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 무서워. 손까지 덜덜 떨리더군요. 사위도 제 딸처럼 잘못된 생각을 했을까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아무리 전화 걸어도 사위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봐도 사위를 찾을 수가 없었죠. 전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 사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서방 하늘에서 주연이가 자네를 지켜줄 걸세. 그러니까 나쁜 생각하면 안 돼. 알았지? 성서방 보고 싶네. 제발 연락 좀 주게.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것 같아. 하지만 답장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중엔 아예 휴대폰도 꺼져 있더라고요. 전 정말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몇 달을 사위를 찾아 헤매했습니다.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그러다 딸이 세상을 떠난 지 9달 뒤, 전 같은 서울에 살던 제 여동생에게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언니, 내 사위 있잖아?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우리 사위 봤어? 어? 아, 지하철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뭐라고? 어디 역이야? 너 어디에서 봤어? 제 동생은 볼 일이 있어 그 지하철역에 갔다가 저희 사위를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동생이 아무리 불러도 눈에 생기를 잃어버린 사위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해요. 막, 이런 소리만 하더라니까? 완전 정신을 반쯤 놓은 사람처럼. 우선 나도 볼 일이 급해서 여기서 나오긴 했는데 언니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바로 전화한 거야. 긴가민가 하긴 했는데 그거 성서방 맞지? 전 바로 동생이 말한 역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서 서성거렸더니 한참 뒤 사위가 저벅저벅 걸어오더라고요. 사위는 처음엔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을 정도로 아주 엉망인 모습이었죠. 머리는 장발에 수염도 언제 밀었는지 덥수룩하게 길어 있었고 냄새도 엄청났어요. 날도 추운데 옷도 한없이 얇은 외투만 걸쳐 있고요. 동생 말대로 딱 노숙자 꼴이었기에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았죠. 성서방, 나일세. 나 알아보겠나? 사위는 울먹이던 절 보고도 그냥 지나치더군요. 전 그런 사위를 계속 붙잡았어요. 성서방, 나 정말 못 알아보겠나?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사위는 대답 없이 벽 쪽에 철퍼덕 주저앉아 술주만 들이켰습니다. 그런 사위 대신 일찌감치 그 옆쪽에 자리 잡고 있던 다른 노숙자가 말을 걸었어요. 혹시 그쪽이 이 양반 장모 되는 사람이에요? 아유, 저 사람 아주 정신을 놨어. 내가 저 사람 본지 꽤 됐는데 난 아예 말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무슨 말을 걸어도 대꾸도 안 해. 아, 그냥 술만 마셔. 그러다 가끔 주연아 주연아 하고 마치 헛것 보는 사람 마냥 누굴 부르는데 그거 듣고 그래도 벙어리는 아니구나 했어요. 가끔 자다가도 주연아 이러면서 아악 하고 소리 지르던데 그놈의 주연이가 누군지 참 내가 아주 이름까지 외워버렸네. 성서방 그러는 거 보아하니 혹시 주연이가 그쪽 딸이에요? 그 사람의 말에 전 사위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사위가 절 알아봤는지 못 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사위는 계속 저희 딸을 그리워하다 정신까지 놓아버린 것 같더라고요. 성서방, 나 자네 장모일세. 제발 정신 좀 차리게. 성서방. 아니, 장모라고!
전 우선 힘들게 주위의 도움을 받아 억지로 사위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밖에 뒀다간 어떻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전 딸과 사위가 쓰던 딸의 방으로 사위를 데려갔습니다. 배고프지? 밥부터 먹자. 그리고 성서방, 우리 같이 병원 가세. 자네라도 살아야지. 제발 날 위해서라도 가주게. 다행히 사위는 하루가 지나자 술이 깨서인지 순순히 씻으라는 대로 씻고 병원도 따라오더라고요. 현재 보이는 증상은 단순한 스트레스 반응이나 우울증 수준이 아닙니다. 아마 따님을 잃은 뒤부터 정신적인 충격이 계속 누적되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위가 정확히 어떻다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정신병적 증상까지 동반된 상태로 판단됩니다. 처음 따님을 잃었을 땐 아마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충격에서 회복되기 전에 사라진 따님을 그리워하며 상태를 지내면서 증상이 만성화되고 악화된 거죠. 쉽게 말하면 충격이 그분 정신 내부에서 계속 썩어 들어간 겁니다. 현재로선 해리성 장애의 심한 우울증, 외상 기반의 정신병적 증상이 한꺼번에 겹쳤다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될까요? 단순히 약물 치료로 호전을 바라기엔 어려운 상황이고요. 당장 입원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에요. 사위의 상태는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태더라고요. 충격을 받은 전 우선 사위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 병원은 작아서 입원 병동이 없다길래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고 사위를 입원시킬 생각이었죠. 그리곤 찢어지는 마음으로 사위를 계속 지켜봤는데 사위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여보 왔어? 내가 저녁밥 해줄게. 뭐 먹을래? 당신 좋아하는 꽁치찜 내가 장을 봐놨나? 여보, 여보, 어디 있어? 오늘 산부인과 검진 가기로 한 날이잖아. 여보, 여보! 성서방, 제발 이러지 말게. 우리 주연인 이제 없어. 사위는 허공에 대고 자꾸 저희 딸을 찾았습니다. 그런 사위는 가끔 저를 알아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사위의 세상 속엔 저희 딸이 살아있는 것 같았죠. 장모님, 집사람 퇴근할 시간 다 됐는데 왜 안 오죠? 홀몸도 아닌 사람이 왜 자꾸 잔업을 하고 오는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 사위를 보며 가슴을 치고 흐느꼈습니다. 그 뒤 전 여기저기 알아보고 인터넷에 검색해 신뢰가 가는 정신병원에 사위를 입원시켰어요. 정신병원 입원 병동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어 전 사위 곁을 쭉 지켜줄 수 없었답니다. 대신 자주 면회를 갔어요. 처음에 사위는 여전히 절 알아보지 못했지만 3주 정도 지나자 환청이나 환각 증세는 많이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전 희망을 품고 의사와의 보호자 상담에도 열심히 협조하고 참여했죠. 사위가 그렇게 무너지게 되기까지의 자세한 정황과 저희 딸과 얼마나 깊은 마음으로 이어져 있었는지 등등 사위에 대한 모든 걸 아는 대로 말씀드렸어요. 우리 사위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딸도 남편도 잃은 마당에 사위까지 잃을 순 없어요. 제발 우리 사위 꼭 좀 고쳐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치료한 달이 조금 지나자 드디어 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자, 장모님. 아이고, 성서방. 나 날 알아보겠나? 날 알아보겠어? 장모님, 죄송해요. 제가 이런 꼴을 보여서. 그런 말 말게. 그게 왜 자네 잘못인가? 난 그저 고맙네. 이렇게 다시 날 알아봐줘서. 사위 입에서 장모님 소리가 나오던 날 얼마나 눈물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 뒤 전 꾸준히 사위를 찾아가며 반입 가능한 한에서 사위가 좋아하던 간식도 넣어주고 다 함께 찍었던 가족 사진을 넣어주기도 했죠. 어떻게든 사위가 힘을 내서 지금의 불행을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그렇게 5달 뒤 사위의 상태는 많이 호전됐습니다. 덕분에 전 태어난 사위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비정상적인 정신적 문제가 사라졌을 뿐 사위는 여전히 자신을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뒤 사위는 딸의 사진을 보며 계속 스스로를 자책했죠. 다
제 탓이에요, 장모님. 제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자고 하지만 안 왔어도 집사람이 그렇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아이도 잃지 않았을 거라고요. 집사람은 다른 집도 알아보자고 했는데 제가 굳이 그 집이 좋다고 우겨서 계약했던 거예요. 집사람은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요. 아닐세. 자네 탓이 아니야. 잘못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왜 자네가 자꾸 스스로 망치려고 하나? 제발 그러지 말게.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우리 같이 이겨내세. 나한테 이제 자네마저 없으면 어쩌란 말인가? 사위는 집에 와서도 많이 힘들어했고 전 그런 사위를 어떻게든 보듬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전 당시 식당에 일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와 보니 입이 떡 벌어질 광경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사위가 절 위에 진수성찬을 차려놨더라고요. 아니, 이게 다 뭔가? 그냥 제가 그동안 장모님께 너무 많은 폐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한 번은 꼭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얼른 앉으세요, 장모님. 많이 시장하시죠? 그 말을 듣자 사위가 이제 조금씩 살아갈 힘이 나고 있는 건가 싶어 진수성찬보다 그게 더 기뻤습니다. 음식도 어찌나 야무지게 차려놨던지 자꾸만 밥을 먹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사위는 그런절 물끄러미 보며 갑자기 감사 인사를 했죠. 장모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힘들긴. 이렇게 자네가 차려준 밥 먹고 있으니 고생을 언제 했는지 기억도 하나도 안 나네. 싹 다 잊어버렸어.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장모님을 만났는지. 이게 다 집사람 덕분이었는데 이제 집사람은 여기 없네요. 하늘에서 혼자 많이 외로워하고 있을 텐데. 사위는 딸 이야기도 꺼내고 과거의 추억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위의 표정이 어딘가 너무 공허해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사위는 다시 살아갈 힘을 냈다기보다 마치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뭐라고 콕 집어 말할 순 없었지만 이상하게 자꾸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렇게 식사를 마친 뒤 사위는 상은 제가 치우겠다는 걸 끝까지 말리며 절 화장실로 들여보냈어요. 얼른 씻고 쉬세요. 제가 대접해드리기로 마음먹은 날이니까 뒷정리도 제가 다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장모님이 절 걷어 먹여주신 것처럼요. 그런 사위의 만류에 못 이겨 전 우선 씻고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오래 걸릴 법도 한데 사위는 금세 상을 싹 치우고 주방 정리까지 맞춰놨더라고요. 전 사위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다시 방으로 들어와 잠을 청했어요. 배가 많이 불러서인지 유독 잠이 쏟아졌죠. 그렇게 한 10시쯤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갑자기 딸이 등장하더군요. 그런데 딸이 자꾸만 절 부르며 흐느끼는 겁니다. 엄마, 엄마. 왜? 주연아? 아니, 왜 울어? 엄마한테 말을 해줘. 어? 아무리 되물어도 딸은 흐느끼기만 할 뿐 다른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전 애타게 딸을 부르다 눈물바람이 되어 잠에서 깼습니다. 그렇게 눈을 떠보니 밤 12시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저녁에 사위에게서 느꼈던 불길한 느낌, 그리고 뒤숭숭한 꿈자리 때문에 자꾸만 제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전 우선 마음을 가라앉히려 거실로 나와 물을 한 컵 들이켰죠. 혹시 무슨 일은 없겠지? 아휴, 내가 예민한 걸 거야. 전 이상하게 싸늘한 느낌의 사위가 자고 있을 딸 방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곤 아무래도 찝찝한 마음을 해소하지 못하면 다시 잠들지 못할 것 같아 고민 끝에 방문에 다가가 봤어요. 그런데 안에서 이상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와 함께 조용히 흐느끼는 사위의 울음소리도 들려왔고요. 전 더더욱 세차게 뛰는 심장 소리를 느끼며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연 순간 저는 경악하며 바닥에 나동그라지고 말았어요. 서방! 사위는 딸의 방에서 스스로 해선 안 될 선택을 시도했던 겁니다. 그 부스럭대던 소리는 딸을 따라가기 위해 사위가 준비하던 소리더라고요. 놀란 마음에 엉덩이를 더섰던 전 황급히 다시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얼른 방으로 달려가 사위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안 된다. 안 돼. 아, 절대 안 돼. 제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저희 딸이 제게 불길한 신호를 보내주지 않았더라면 전 사위를 살릴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 방문을 열어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전 사위를 마구 흔들었지만 사위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전 허둥지둥 제 방으로 달려가 휴대폰을 집어들어 119에 신고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해선 안 될 선택을 해버렸어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제발요. 그렇게 신고한 뒤 전 다시 사위를 끌어안고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리곤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침대 옆에 반으로 접힌 종이가 한 장 보이더군요. 그건 바로 사위가 남긴 유서였습니다. 유서를 쓰며 얼마나 울었던 건지 종이 군데군데가 눈물로 인해 울고 있더라고요. 그 유서를 읽어본 전 극심한 마음의 고통에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전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잠에 들면 집사람이 꿈에 나와서 절 원망하고 눈을 뜨면 죄책감이 제 가슴을 짓누릅니다. 장모님께 이제 저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지만 전 도저히 더 살아갈 용기도 자신도 없어요. 정상도 아닌 제가 살아있는 한 전 평생 장모님께 짐이 될 뿐입니다. 전 혼자 무섭고 외로워하고 있을 집사람에게 먼저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절 아들처럼 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성서방. 아, 우리 딸이 왜 널 원망하겠니? 자네 꿈은 그냥 자네 죄책감이 만들어낸 공포일 뿐이야. 자네가 왜 내 짐인가? 사위는 끝내 제 딸을 떠나보낸 죄책감을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위마저 이런 선택을 했을까 싶어 너무 가슴이 아파 숨까지 잘 쉬어지지 않았죠. 잠시 뒤 도착한 구급차를 타고 사위는 빠르게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다행히 사위의 생명엔 지장이 없었답니다. 그때 하늘에 있을 사위의 부모님, 그리고 저희 딸과 남편 모두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모든 가족이 사위가 일찍 오지 못하도록 막아준 것 같아서요. 덕분에 사위는 큰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죠. 감사합니다. 우리 사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사위를 살려준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에게도 무릎까지 꿇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사위가 나중에 의식을 차렸을 때 전 엉엉 울며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자네, 이게 무슨 짓인가? 어? 자네는 이제 나한테 하나 남은 가족 아닌가? 지금 자네 하나 살리겠다고 병원 입원시키고 집에서 보살피고 내가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런 선택을 했을 수가 있어? 자네가 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죄송해요, 장모님. 근데 정신병까지 걸린 제가 장모님 곁에 남아있으면 그냥 짐일 뿐이잖아요. 장모님 혼자 식당이라면서 못난 저까지 책임져주고 있잖아요. 집사람도 저 때문에 떠났는데 그런 주제에 어떻게 제가 장모님께 짐까지 될 수 있었겠어요? 사위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흐느끼더군요. 전 그런 사위가 또다시 떠날까봐 불안하기라도 한 듯 사위의 팔을 꼭 잡고 애원했죠. 자네 나한테 짐이 아니야. 자네 날 살리고 있는 거야. 자네마저 이러면 이제 나한테 누가 남겠나. 가족을 돈으로만 보는 그 오현 아들, 그 녀석. 그 녀석은 이제 자식도 아니야. 나한테 자식은 자네뿐일세. 자네마저 없으면 나 정말 못 살아. 그러니까 날 위해서라도 제발 이겨내주게. 남은 사람끼리라도 서로 의지해서 우리 주연이가 다 못 산 인생마저 살아줘야 하지 않겠나? 제발 부탁일세. 2번 다시 이런 짓 하지 말아주게. 알겠어요. 자신 없지만 그래도 장모님 위해서 저 노력해볼게요. 2번 다시 장모님 이렇게 놀라게 안 만들게요. 죄송해요. 결국 사위는 고개 끄덕이며 제 마음을 달래주더군요. 착한 사위는 저까지 잘못될까봐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 뒤 사위는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이번엔 자기 스스로의 선택으로요. 아무래도 제 우울증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저번엔 마지못해 치료받았지만 이번엔 정말 장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받아 볼게요. 여기서 나올 땐 꼭 장모님께 웃어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이번엔 정말 건강해지겠다는 사위의 의지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사위를 입원시킨 후 전처럼 자주 사위를 면회하러 갔어요. 하지만 딸을 따라갈 생각까지 했던 사위의 우울증이 그리 쉽게 나아지진 않더군요. 전 사위를 위해 늘 응원의 말을 건네고 한 번은 한 시에 대해 말해주기도 했죠. 내가 최근에 어떤 시를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 시에 이런 내용이 나오네. 사람은 누구나 외롭고 슬퍼할 이유를 품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지. 자네도 그래도 괜찮네. 외롭고 힘들어도 되는 거야. 아, 사람이니까.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말고 차근차근 마음을 다시 세워가세. 난 언제든 여기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을 거네. 이렇게 힘든 사위에게 힘내라, 이겨내라 는 말보단 조용히 힘을 실어주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제 말을 듣더니 사위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사위의 얼굴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절 볼 때마다 미소 짓기도 하고 때론 병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소소한 수다 떨기도 했죠. 그리고 드디어 두 번째 퇴원을 할 즈음엔 전 예전과 같은 사위의 밝은 웃음을 볼 수 있었답니다. 장모님 오셨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그래서 장모님이랑 같이 산책하면 좋은 날씨다 생각했는데 딱 오늘 오셨네요. 이젠 날씨에 관심도 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생긴 사위의 모습에 큰 안도감이 들더군요. 얼마 뒤 사위는 퇴원을 했고 다시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위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게 주큰절을 하더라고요. 어머, 성서방. 아이 갑자기 웬절이야. 얼른 일어나. 장모님, 저 이미 한 번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몸도 마음도 다 죽었던 절 다시 살게 해준 건 장모님이세요. 장모님은 절 다시 낳아주신 거나 다름없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했습니다. 사위는 이제부터 절 장모님이 아닌 어머니라고 불러도 괜찮겠냐고 말했어요. 그리고 눈이 붉어진 제게 함께 눈을 붉히며 말했죠. 이제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인 장모님을 평생 제 어머니로 모시고 지키면서 살고 싶습니다. 장모님만은 제가 평생 지켜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여기 계속 살면서 장모님, 아니 어머니 곁에 있게 해주세요. 더 이상 어머니의 짐으로 살지 않고 어머니를 지켜드리면서 살게요. 그래, 고맙네. 나도 자네 아들처럼이 아니라 진짜 아들로 생각하고 살겠네. 아이, 당연히 이 집에서 살아도 되지. 난 다만 나 때문에 나중에 자네가 새 출발하지 못할까봐 걱정될 뿐이야. 우리 앞으로 서로 많이 보듬어주고 위해주면서 살자고. 우리 주연이가 이제 우리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이야. 그렇게 사위와 진짜 모자지간이 되어 살기 시작한 지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전 70대 초반이 훌쩍 넘었고 사위도 4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죠. 사위는 그 뒤 건강을 마저 회복한 후 다시 버스 운전기사로 취업해 일상을 되찾았어요. 그런 사위는 정말 제게 많은 효도를 하며 제게 진짜 아들이 되어주었답니다. 그리고 제 친아들 녀석은 2년 전 저희 집에 한번 찾아왔었어요. 내가 너 2번 다시 여기 오지 말라고 했지. 여기가 어디라고 얼굴을 또 들이밀어. 아들이 절 왜 찾아왔겠습니까? 이익이와 뻔했죠. 또 돈을 요구하러 왔던 겁니다. 전 집에 있는 물건이란 물건은 다 던지며 그놈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힘으로 절 이겨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들을 제압한 건 바로 사위였답니다. 형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부모 노후자금 안 뜯어먹고서 망할 사업이라면 차라리 그냥 망해버리세요.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못됐으니까 여태 짝도 못 만나신 거 아니에요? 뭐? 뭐야 이거? 안 나? 나랑 어머니 사이인데 이젠 가족도 아닌 놈이 왜 끼어들어? 어머니 돈으로만 보는 형님보다 제가 어머니 진짜 가족이고 자식입니다. 형님은 신경도 안 쓴 어머니 곁을 제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 보면 모르시겠어요? 집사람이 없어도 전 평생 어머니 가족으로 자식으로 살 겁니다. 그러니까 2번 다시. 어머니 위협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이러면 절대 형님 가만 안 둘 겁니다. 만만한 저와 달리 힘으로 보나 덩치로 보나 자신보다 위였던 사위의 위압감에 결국 아들은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곤 사위가 무서웠는지 지금껏 집에 얼씬도 못하고 있죠. 이렇게 전 사위 덕에
얼마나 든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저 퇴근했어요. 아유, 너무 배고픈데 우리 오랜만에 외식 나가실래요? 이 아들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외식? 아유, 알뜰한 우리 아들이 오늘 엄마한테 기분 제대로 내놓네. 아유, 그래, 좋지. 뭐 먹을까? 삼겹살. 에이, 아들이 사는 것도 비싼 거 드셔야죠. 소고기 드시죠. 소고기. 자, 아들이 안전하고 우아하게 모시겠습니다. 저와 사위는 가끔 외식도 하고 선선한 바람도 쐬러 외출도 하며 소소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함께 씁쓸한 눈물을 짓고 멍한 가슴을 내리누르는 날도 있어요. 그저 웃기만 하기엔 떠나보낸 사람도 겪어야 했던 아픔도 많았으니까요. 그래도 우린 앞으로도 계속 서로를 의지하며 그렇게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해요. 무너지지 않도록 때론 기대어 울기도 하고 때론 버팀목이 되어지기도 하며 우린 계속 이렇게 가족으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얼마 전엔 저희 딸의 기일이었는데요. 함께 납골당에 다녀온 우린 돌아오는 길에 술을 한잔 했었어요. 사진 앞에서 많이 울었던 사위는 퉁퉁 부은 눈으로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러지 말라고 하셔도 전 여전히 집사람한테 미안해요. 그런 집사람한테 속죄하기 위해서라도 전 평생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고 싶어요. 물론 어머니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요. 어머니, 절 이렇게 계속 살게 해주셔서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꼭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 곁에 있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전 집사람 말고는 누구도 만날 생각 없으니까 그 새 살림 차리라는 잔소리 그만하시고요. 저 서운합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 사위가 안타까워 제가 재혼 이야기를 몇 번 꺼냈더니 그게 그렇게 서운했었나 봅니다. 그렇게 아직도 일편단심인 사위를 보니 고맙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엔 어쩔 수 없이 먼저 떠나는 사람과 남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탄생이 있으면 마지막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떠난 사람의 빈자리는 남은 사람의 죄책감과 고통만이 남아있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시간은 그 괴로운 감정 또한 서서히 옅어지게 만들어준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게 된다면 고통 속에서 삶을 등지기보단 아직 남은 소중한 이들을 먼저 떠올려 주셨으면 해요. 조금씩이나마 옅어질 아픔보단 여러분을 위하는 다른 사람들의 진심에 매달려 천천히 다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래도 웃고 작은 행복이나마 찾아와주는 날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힘겨움을 이겨내고 버텨낸 끝에 꼭 다시 좋은 날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감사 인사와 함께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